오늘날에도 재현할 수 없는 돌로 만든 100가지 유물을 소개합니다. 톱니 모양의 돌들. 남쪽 캘리포니아에서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발견된 청동 톱니바퀴를 연상시킵니다. 그것은 페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톱니바퀴 돌로 알려진 이 돌 톱니바퀴는 지름 2인치부터 6인치까지 두께 최대 2인치입니다. 학자들은 그것들이 대략 기원전 6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봅니다. 현대의 눈으로 이 유물을 보면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들은 컵 모양, 둥근 홈, 가장자리를 따라 난 톱니, 그리고 컵케이크 같은 무늬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약 15%는 중앙에 구멍이 있는데 종종 한쪽이 좁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흥미로운 이상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에 완벽한 정사각형 구멍이 있는데 이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고대 제작자들이 첨단 기술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돌 원반들의 용도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들이 모종의 의례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 돌들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 톱니바퀴들이 의뢰용 물건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그 의미와 상징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장 기이한 로마의 매장 전통 중 하나를 밝히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는데 그 전통은 사망자의 시신에 석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석고는 관 안에 직접 부어져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3D 모형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석고 매장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로마령 브리타니아에서는 이러한 매장이 약 45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영국 요크셔 박물관의 석고 매장 16건을 스캔했습니다. 스캔은 2명의 성인과 함께 죽은 유아의 유해가 놓인 석고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3D 모형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것들은 각 사망자의 형태, 크기, 자세를 세밀하게 반영했으며 또한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거나 감싸였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3D 시각화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고대 발견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다면 왜 로마인들은 그런 기이한 매장 관습을 행했을까요? 학자들은 그것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독특한 매장 관습은 다음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말이죠. 석고 자국은 수많은 세부 사항을 보존합니다. 보통은 사라지는 것들을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고인의 옷을 포함해서요. 또 하나의 도시, 아레비로.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합니다. 에든버러의 남쪽 외곽으로요. 그곳에는 길머턴이라는 옛 광부 마을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곳입니다. 집, 거리, 자동차.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보러 다닙니다. 하지만 불과 몇 미터 지하에 인공 미로가 있는데 그 기원은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길머턴 동굴입니다. 안에는 복도, 홀, 돌벤치, 탁자, 벽감, 배수로, 그리고 깊은 수직 우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암 속에 손으로 직접 깎여 있습니다. 폭발도, 현대 장비도, 기계도 없이 말이죠.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정교하게 지하의 방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전체를 깎아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꽤 단순했습니다. 이 동굴을 지역 대장장이 조지 패터슨이 만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거의 혼자서 5년간 작업하여 1724년까지 지하 거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 장소를 비밀 술집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말이면 지역 신사들이 그곳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술을 마시기 위해서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믿을만합니다. 대장장이, 지하 술집, 돌탁자, 비밀 모임. 이건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훗날 연구자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이 패터슨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그는 그것을 처음부터 깎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통로를 발견하여 확장하고 자신에게 맞게 개조했을 뿐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대장장이가 진짜 창조자가 아니었다면 그럼 누가 이 미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후 이곳에 숨었을 수 있는 성전 기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프리메이슨을 떠올립니다. 배치가 평범한 지하 저장고치고는 너무 치밀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고대 켈트족의 의식과의 연관성을 봅니다. 특히 깊은 수직 우물 때문에요. 더 현실적인 설은 밀수업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피해 위스키와 물품을 은밀히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던 이들 말이죠. 그리고 역사가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동굴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고 개조되고 재건되고 더럽혀지고 청소되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흔적을 남겼고 가장 이른 증거는 그냥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길머턴 동굴이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거대하거나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어서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바로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기이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때때로 수수께끼는 사막이나 바다 밑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일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도 아래에 온전한 지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발밑에 숨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대 석조원. 고고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개의 고대 석조원을 발굴했는데 이것은 70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의 거주지 역할을 했습니다. 약 345개의 이러한 구조물이 항공 촬영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아룰라시 인근 하라트 우아이리드 용암지대에서였습니다. 석조원은 지름이 4m부터 8m까지이며 중앙에 적어도 하나의 서 있는 돌을 포함합니다. 발굴 중에 고고학자들은 현무암으로 만든 수많은 석기를 발견했습니다. 단 5개의 원에서만 거의 225kg의 석기 또는 그 파편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양, 염소, 소의 뼈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물 중에는 약 120km 서쪽에 위치한 홍해에서 나온 다양한 조개 껍데기도 있었습니다. 원형주택은 초기 건축에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직사각형 주택은 나중에 신석기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있는 석조 원의 건축은 유사합니다. 요르단에서 발견된 구조물과요. 그것들은 약 500년 더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이 구조물을 지은 사람들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가혹한 현실. 고고학 발굴 중에 고대 이집트 금광이 있던 고자에서 약 2200년 된 철제 족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족쇄는 다음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증언들, 즉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어졌는지에 관한 증언들 말이죠. 그들은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그 광산들에서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말이죠. 족쇄는 고대 창고 역할을 하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광석 가공 도구, 도자기 파편, 그리고 2세트의 족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 고리로 서로 연결된 7개의 고리형 자물쇠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4개의 고리와 손상된 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족쇄를 닮았습니다. 은광산에서 나온 그리스 라우리온의 은광 말이죠. 이는 기술의 이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강제노동 방식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집트로 이전되었을 가능성도요. 고고학자 베랑제 르데는 이 발견이 고대 문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하는데 그 문헌들은 전쟁 포로와 범죄자들의 운명을 묘사합니다. 강제 노역에 보내진 이들의 운명 말이죠. 고자의 광산은 기원전 3에서 2세기에 활발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에서 광산 개발이 집중적으로 확장되던 시기예요. 그 지역에서는 주거용 주택, 거리, 그리고 심지어 목욕탕도 발견되었지만 조직화된 생활의 겉모습지에는 가혹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은 기록이 담긴 명판과 도편도 발견했는데 이는 다음을 증언합니다. 일부 노동자는 임금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일했다는 것을요. 금속판이 박힌 두개골. 2000년 전 스페인 정복 이전 페루의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머리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으로 맞았는지. 돌일 수도, 금속머리가 달린 몽둥이일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서였을 수도, 의례적 결투에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굴절은 너무 심각해서 개입이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뼈에서 직접 읽어낼 수 있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금속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생활용품의 일부, 그릇, 고정구, 어떤 파편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필요한 크기와 필요한 형태로 손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공하여 골절 부위 형태에 맞추고 두개골뼈에 직접 이식했습니다. 이 두개골은 오늘날 오클라호마의 고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 200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불편한 전시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사람들에게요. 고대인들이 원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환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뼈에 쓰여 있습니다. 금속판 주위에서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뼈 조직이 이식물 주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융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몇 달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즉, 그 사람은 수술 후 충분히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몸이 두개골 속 금속 조각에 적응할 만큼 오래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누군가가 알고 있었습니다.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닫고 뼈를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게다가 그것을 금속으로 해낼 만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 실혈, 통증성 쇼크로 환자를 죽이지 않는 것, 마취는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페루에서는 코카가 알려져 있었으니까 멸균, 어떤 형태로든 상처 처치는 분명히 있었다. 이것은 기원 후 1세기의 신경외과 수술이다. 병원도, 교육도, 교과서도 없이. 참고로 금속의 성분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박물관 측도 이를 인정한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구리일 수도 있고 합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분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 두개골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길쭉하고 의도적으로 느려진 형태다. 질병도 기형도 아닌 전통이다. 스페인
스페인 정복 이전의 페루에서는 사회의 엘리트를 말 그대로 머리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수한 판자로 머리를 단단히 싸맸고 두개골은 점차 길쭉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위조할 수 없는 신분의 표식이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는 우리의 머리에 금속을 지닌 전사가 상류계층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며 이야기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엘리트. 그렇다면 그는 이 일을 할 줄 아는 최고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아마도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살아남았을 것이다. 반면 같은 골절을 입은 평범한 병사는 그냥 죽었다. 2000년 전의 의학은 지금과 같은 원리로 작동했다. 돈과 인맥이 있으면 생존 확률이 더 높다.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손대지 않은 마야 무덤. 멕시코 킨타나로호주에 위치한 툴룸의 신비로운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이 손대지 않은 마야 무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두 고대 신전 사이에 오솔길을 내던 중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예기치 않게 동굴과 마주쳤고 그곳 두꺼운 바위 아래에 사람들의 유해가 있었다. 무덤들의 특이한 상황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해골들은 바위로 나뉘어 있었는데 마치 사람이 숨겨진 방으로 들어가려다 덫에 걸린 것 같았다. 높이가 겨우 반미터인 동굴에서 8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건조한 환경이 유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동굴에서는 동물의 유해가 있는 2개의 작은 방이 발견되었고 일부 뼈는 유물처럼 가공되어 있었다. 발견물은 후기 후고전기로 연대가 추정된다. 어려운 발굴 조건도 고고학자들을 멈추게 하지 못하며 그들은 이 지역의 3차원 스캔을 계획하고 있다. 도심의 가족묘실. 영국 마틱에서 만성인교의 옆당이 갑자기 꺼졌다. 처음에는 폭우 뒤에 생긴 흔한 카르스트 함몰지라고 생각했지만 인부들이 구덩이 가장자리를 치우자 지표면 아래에 석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 약 3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18세기 가족묘실. 묘실은 현지의 햄 석재로 지어졌는데 그것은 현재 영국에서 단 2곳에서만 채굴되는 바로 그 돌이다. 안에는 한 가족의 내구가 안치된 선반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누가 여기 묻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교회 기록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근처에 있는 무덤은 1760년의 것이고 축조 양식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성직자 폴 필러는 비로 인해 기초가 침식되어 묘실의 천장이 그냥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간의 유해는 아직 보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자갈, 흙, 파편의 혼합물로 뒤덮여 있다. 그러나 묘실이 마을 중심에서 눈에 띄지 않은 채 수세기 동안 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고고학자들조차 놀라게 한다. 이런 유형의 납골면은 신분의 표식이었다. 그것이 속했던 가족은 아마도 부유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 알려진 피역공, 페타르디였을 것이다. 데이턴 록의 수수께끼 같은 암각화. 매사추세츠주 다운턴 강가에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는 단 하나의 그러나 매우 독특한 전시물이 있다. 1963년에 물에서 끌어올려 이곳에 설치된 40톤짜리 바위다. 데이턴 록으로 알려진 이 돌은 수세기 동안 그 기원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신비로운 명문들로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다. 바위의 높이는 약 1.5m, 길이는 3.5m, 폭은 3m다. 암각화로 뒤덮인 그 표면은 한때 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아마도 항해자의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돌에 새겨진 기호들은 직선, 기하학적 도형, 원시적인 사람 그림, 그리고 기이한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턴 록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16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식민지 개척자 존 댐퍼드가 기호들을 그렸고 10년 뒤 코튼 매도 목사가 그의 책에서 그것들을 묘사하며 알려지지 않은 고대 민족이 남긴 기이한 표식이라 불렀다. 이 바위는 많은 가설을 낳았다. 1837년 덴마크 연구자 카를 크리스티안 라프는 그 명문이 바이킹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토르핀 카르세프니의 항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스칸디나비아 사가에 따르면 11세기에 북아메리카 해안에 도달했다. 그의 이론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1916년에 브라운 대학교의 에드먼드 델라바르 교수가 라푼이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선들을 덧그려 그림을 위조했음을 증명했다. 델라바르 자신은 새로운 설을 제시했다. 그는 명문에서 미겔 코르테리알이라는 이름과 1511이라는 연대를 알아보았다. 그의 견해로는 이것은 아메리카에서 실종된 포르투갈 탐험가가 남긴 메시지였다. 1502년 코르테리알은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실종된 형을 찾아 떠났으나 그 자신도 사라졌다. 아마도 그는 원주민들 사이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9년 후 바위에 자신의 운명에 관한 메시지를 새겼을 것이다. 델라바르의 이론은 포르투갈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세계는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명문의 저자가 고대 페니키아인이라고 여기고 다른 이들은 콜럼버스보다 훨씬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한 중국인을 이야기한다. 수세기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데이턴 락은 미국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적 발견물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진정한 역사를 찾도록 연구자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다.
비잔틴 성상 반지. 튀르키예에서 말라티아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이 후기 비잔틴에 속하는 작은 장신구를 발견했다. 미니어처 조각 성상이 있는 반지다. 그것은 약 1000년 전에 땅속에 묻혔지만 마치 방금 손가락에서 뺀 것처럼 보인다. 반지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연한 돌이 박혀 있다. 돌에는 미세 조각이 있다. 성인의 형상, 축복의 몸짓으로 든 손, 옷의 주름, 심지어 후광의 윤곽까지. 이 모든 것이 손톱보다 작은 크기다. 이런 반지는 개인 보호물로 거의 휴대용 성상처럼 지녀졌다. 사람들은 작은 형상이라도 여정에서, 전투에서, 병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발견된 유물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심지어 무늬가 있는 측벽도 온전히 남아있다. 발견 장소로 보아 이 반지는 11세기에 이곳에 서 있던 요새 근처에서 살거나 여행하던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다. 아마도 상인이나 군인이었을 것이다. 비잔틴의 길에서는 이런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지만 보통은 파손되었다. 특별한 세부, 조각이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어 현대 보건가들이 줄거리를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현미경 아래에서 복사본을 떠야 했다. 이런 미니어처들은 보통 수십 년만 착용해도 이미 지워졌다. 가장 오래된 책의 단편. 그라드 대학교의 보건가 테레자 자메트 루피는 기원전 3세기로 연대가 추정되는 파피루스를 연구하다가 그 위에서 제본의 흔적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라. 그녀는 이미 2000년이 넘은 책의 한 페이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독특한 단편은 1902년 미라겟에서 발견되었고 이 발견은 책의 역사 전체를 다시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책들보다 400년이나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가장 오래된 책들이 기원 후 150년에서 250년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며 그중 일부는 런던의 대형 도서관과 더블린의 체스터비티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다른 박물관들에도 이와 유사한 유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파피루스는 글쓰기에 상당히 구하기 쉬운 재료였고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약 15 곱하기 20cm 크기의 이 놀라운 단편은 이집트의 히비 네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52개의 파피루스 컬렉션의 일부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고대 페이지들의 각 기호디에 숨겨진 역사를 알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다. 바사의 귀부인. 우리는 스페인에 머물지만 6세기 더 이전으로 옮겨간다. 기원전 4세기 이베리아 반도 남쪽 어딘가 현재의 바사시 부근의 땅속에 한 여인이 누워있다. 정확히는 그녀의 형상이 높이가 1m 20cm를 조금 넘는 석회암 조각상이다. 여인은 날개 달린 왕좌에 앉아있고 화려하게 차려입었다. 수놓은 망토, 장신구, 복잡한 머리 모양, 뺨에는 분홍색 물감의 흔적이 있다. 망토의 가장자리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다. 2400년을 땅속에 있었는데도 물감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었다. 이것이 바사의 귀부인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물 중 하나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기이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1971년 고고학자들이 이 조각상을 땅에서 꺼냈을 때 그 오른쪽에서 발견한 것은 화장된 인간의 유해. 그녀 옆이 아니라 그녀 안에. 조각상의 오른쪽 옆면에 작고 정교한 벽감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태워진 뼈가 안치되었다. 이 조각상은 기념물도 묘비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골함이자 죽은 여인이 앉아있던 왕자였다. 말 그대로 자신의 조각상 안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베리아인들은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작업의 완성도, 의상의 화려함, 그리고 이러한 매장 방식 자체로 보아 이 인물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사제, 여왕, 최고 귀족의 일원. 날개 달린 왕자는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한다. 이베리아 문화에서 날개는 세계 사이의 이행과 연관되었다. 날개 달린 왕자에 앉은 자는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길 위에 있거나 이미 도착한 것이다. 왠지 섬뜩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여인은 침착하고 위험있게 앉아있고 날개는 접혀있다. 그리고 그녀 안에는 그녀 자신이 있다. 태워지고 잘게 부서져 돌 안에 안치된 채로. 몸도 안에, 재도 안에, 하나의 대상 안에 담긴 한 사람의 두 가지 버전. 이베리아인들은 한 사람을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보존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해내서 24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조각상 앞에 서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현재 바사의 여인은 마드리드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매년 그녀를 둘러싸고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된다. 카탈루냐는 그녀를 발견 장소로 되돌려 놓기를 원한다. 마드리드는 내주지 않는다. 죽어서도 그녀는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여인들은 그렇다. 뼈로 만든 고대의 바다. 네덜란드 도시 알크마르에서 고고학자들은 독특한 발견물을 발굴했다.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바닥의 일부를. 이 희귀한 발견은 건물 재건축 작업 중 아흐테르담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뼈로 만든 바닥은 진정한 희귀품인데 특히 부콜란트주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록 이 지역의 다른 역사
역사적 도시들에서 비슷한 예가 이미 발견된 바 있지만 홀은 앵크아 위전, 에담 같은 도시들에서 고고학자들은 이 바닥이 부분적으로 소의 발 중간 부위와 발끝 부위의 뼈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다. 뼈들은 동일한 높이를 이루도록 정성껏 가공되어 일정한 무늬로 배치되었다. 일부는 끝이 위를 향하도록 다른 일부는 평평하게 잘린 면을 위로 놓였다. 그것들은 오래된 타일들 사이에 틈을 메우며 독특한 장식 문양을 만들어냈다. 바닥 구조에서 뼈가 하는 역할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아마도 그것들은 구하기 쉽고 값이 싸서 사용되었거나 건물의 특정 기능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육류 거래나 동물 가공과 관련된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내야 한다. 마야의 뱀 구체. 과테말라의 쇼코나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뱀이 새겨진 마야의 둥근 돌 구체를 발굴했다. 나이는 약 1500년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저 장식용 돌에 불과하지만 학자들이 그것을 오래 연구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난다. 이 구체는 거친 가공의 흔적 없이 완벽하게 깎여 있다. 표면에는 고리 모양으로 다리를 튼 뱀이 도들 새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볼록한 눈과 정교하게 새겨진 비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물건이 마야의 일반적인 의뢰용 물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단도, 경기용 공도, 건축 요소도 아니다. 뱀이 세계 사이의 길을 상징하는 의뢰 행렬에서 이 구체를 표식용 돌로 사용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이 쿠쿨칸에게 바쳐진 복합 유적의 일부라는 추정도 있다. 또한 이 돌을 회전시켰다는 가설도 있다. 일부 부위에는 마치 그것을 손 안에서나 바닥 위에서 돌린 듯한 가벼운 마모의 흔적이 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제작의 완성도다. 이 지역의 돌은 단단한데도 이 구체는 이가 빠진 곳 하나 없이 거의 보석 세공하듯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큰 중심지의 장인들이라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쇼가는 작은 정착지였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초빙된 조각가가 일했거나 아니면 이 물건이 먼 곳에서 옮겨져 왔음을 뜻한다. 고고학자들은 이 발견물을 흉내쟁이 유물, 즉 겉으로는 익숙해 보이지만 알려진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는 물건이라 부른다. 그런 물건은 극히 드물게 발견되며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마야의 의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가진 관념을 가장 크게 뒤흔든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팔찌. 2008년 알타이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팔찌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데니소바 동굴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악지대에 있는 장소로 수만 년 전에 세 가지 서로 다른 인류종의 길이 한꺼번에 교차하던 곳이다.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우리의 직접 조상들이다. 상상해보라. 세 가지 서로 다른 인류종이 한 지역에 살고 있다. 때로는 마주치고,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아이를 낳는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이나 비디오 게임의 줄거리처럼 들린다. 이것은 공상도,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래전 알타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들은 이웃하여 살았고 때로는 싸웠으며 때로는 교역을 했고 심지어 함께 아이를 낳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표본의 DNA 분석으로 입증되었다. 과학은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인류 종들 사이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0년 학자들은 처음으로 현대 인류의 DNA를 데니소바인과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추출한 DNA와 비교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 서열들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의 게놈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 자신도 몇 %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것은 은유도 실적인 표현도 아니다. 이것은 가까운 유전자 검사소에서 분석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사실이다. 우리는 단지 멀리서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DNA 조각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살아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몇 %의 데니소바인 DNA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저 그것을 모를 뿐이다. 이 팔찌는 바로 데니소바인의 것이었다. 녹색, 녹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녹색빛을 띠는 준보석 광물로 찾아내고 캐내고 가공해야 하는 것이었다.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빛을 반사하고 밤에 모닥불 곁에서는 짙은 에메랄드 빛으로 은은히 빛나도록 매끄럽게 다듬어졌다. 아름다운 물건이다. 이 발견물의 나이는 5만 년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석기시대란 몽둥이와 동굴의 시대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장신구를 보고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미의식이며 데니소바인이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어째서인지 지극히 현대적인 것으로만 여기는데 익숙해진 욕구다. 그러나 학자들이 현미경으로 팔찌의 구멍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구멍은 뚫린 것으로 완벽하게 반듯하고 매끄러운 벽면을 지니고 있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무런 금속 도구도 없이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으려 한다. 당신에게는 오직 또 다른 돌, 뼈 혹은 나무만 있다. 손으로 작업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려 애쓰면서 손으로 도구를 돌린다. 당신은 가장자리가 거칠고 삐뚤빼뚤한 오차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손으로 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반듯한 구멍을 본다.
바로 이것이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손으로 뚫었다면 구멍의 벽면은 특유의 긁힌 자국과 오차가 있어 고르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벽면은 마치 기계로 작업한 것처럼 매끄럽다. 그런 기술은 공식적으로 신석기 시대 약 1만 2천 년 전에 인류에게 등장했다. 이 팔찌는 그 시점보다 4배나 더 오래되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중세 대장장이 앞에 스마트폰을 놓고 그것이 800년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학자들이 느낀 것도 대략 그런 기분이었다. 말구 책임자 아나톨리 데레벤코는 그 기법을 짧게 묘사했다. 고대의 장인은 이전까지 구석기 시대의 특징적이라 여겨지지 않던 기법들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의 동료 미하일 슌코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데니소바이는 같은 시기에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보다 기술적으로 더 발전해 있었다고. 대담한 주장이지만 팔찌는 그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달리 설명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물론 회의론자들도 나타났다. 팔찌가 더 젊은 퇴적층에서 이 지층으로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산소 동위원소 분석은 그 지층이 교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팔찌는 데니소바인의 시대부터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현재 러시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들이 모든 연대 측정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으며 최대 6만 5천 년에 이를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이 팔찌의 기원을 설명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도 나를 설레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수만 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던 하나의 온전한 인류 종에게서 남은 것은 몇 개의 이빨, 새끼손가락 조각, 그리고 밝은 빛 속에서 햇살을 반사하는 존재해서는 안 돼 이 팔찌뿐이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 아직 아주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우리와 매우 많이 닮았던 존재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이곳에서 수만 년을 살며 건설하고 사고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남은 것은 하나의 녹색 팔찌뿐이다. 신석기의 스위스 칼.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 방엔 힌터오른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나무 손잡이가 달린 신석기 시대의 칼이다. 길이 7.3cm, 나름 부싯돌로 나무 손잡이는 자작나무 수지로 고정되어 있고 옆에는 휴대용 구멍이 있다. 전체 그 구조는 일종의 고대 멀티툴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발견물은 이미 역사상 최초의 스위스 군용 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구는 신석기 시대, 대략 기원전 4300년부터 3500년경의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남부 독일과 북부 스위스 지역의 늪과 호수 근처에 살던 사회인 푸핀 문화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수상가옥을 짓고 농사를 지었으며 가축을 길렀고 구리 제품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직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그 안에 그 시대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편리함, 신뢰성, 다기능성입니다. 이것은 의뢰용 물건도, 무기도, 장신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바로 이런 발견들이 중요합니다. 스토헨지의 비밀. 스토헨지는 마치 돌로 만든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것은 솔주베리 평원에 이미 4,000년 넘게 서 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원 모양으로 안쪽과 바깥쪽 고리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무게가 최대 25톤에 달하며 일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옮겨왔습니다. 어떻게, 왜,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저 드루이드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복합 유적이 켈트족이 등장하기 훨씬 전, 약 1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고대 천문대였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돌들이 하지와 동지의 방향에 맞추어 배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왜 그런 규모가 필요했을까요? 문제는 그 시대의 문헌 자료가 거의 없어서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놀랍습니다. 바로 공학적 정밀함입니다. 돌들은 수직으로 세워졌고 수평 블록으로 덮여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힘뿐만 아니라 지식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사실상 금속도, 설계도도, 기술도 없는 벌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20세기에 스톤헨지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돌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다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돌이 원래 자리에 있었고 어떤 것이 이미 옮겨진 것인지 지금까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미 복잡한 역사에 더 많은 안개를 더할 뿐입니다. 알프레드의 신비로운 장신구. 1693년 서머시주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초기 중세 잉글랜드에 대한 역사가들의 인식을 바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땅속 층에서 쟁기가 독특한 유물, 즉 9세기로 추정되는 알프레드 보석 장신구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그 솜씨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금, 에나메,
석영으로 만든 제품에는 복잡한 무늬와 알프레드가 나를 만들라고 명하였다라는 문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계몽된 통치자 중 한 명인 전설의 왕 알프레드 대왕과 연관지어집니다. 이 장신구는 신성한 문헌을 읽는 데 사용되던 지팡이나 지시봉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도구는 알프레드의 권력, 지혜, 그리고 계몽을 향한 열망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 물건의 상징성을 깊이 들여다보면 UFO 및 과거의 비밀과의 연관성이 흥미로워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장신구의 복잡한 디자인과 그 빛나는 마감이 특이한 천체 현상의 관찰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시절 해성과 하늘의 광채는 신들이나 심지어 외계 문명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비취그르트 1980년대 에콰도르 모험을 즐기는 고고학자 엘리아스 사타마요르는 신비로운 지하 도시에 관한 이야기에 이끌려 정글 깊숙이 떠납니다. 그 도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엘리아스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놀라운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그 나이가 1만 8천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들이 한 구석에 잊혀진 채 있습니다. 가공하기 어려운 비치로 놀라운 정밀함으로 만들어진 그릇 12개와 잔 하나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더 흥미로워집니다. 각 그릇은 다른 그릇을 완벽하게 그대로 재현하며 모두가 정확히 잔의 부피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먼 옛날 에콰도르의 돌을 가공하는 초첨단 기계가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각 그릇과 잔에는 서로 다른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만든 이들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천문지식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화에 따르면 한때 이곳 에콰도르에 있었다는 전설의 붉은 태양 도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수께끼 같은 유물들은 그 도시 주민들이 남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메르넵타 석비, 유대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겪은 노예 생활과 그 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은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장 중 하나를 이룹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각 발견은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증거는 파라오 메르넵타의 석비로 1896년 테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메르넵타의 군사적 업적에 관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석비는 이스라엘을 국가가 아니라 이집트와 적대하는 민족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실은 흥미로운데 메르넵타가 람세스 2세,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로 추정되는 인물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출애굽은 유대 국가 형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르넵타는 그 지역에서 이집트 지배의 태동을 목격했을 수 있으며 그 지배는 이후 람세스 6세 때 약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국가들은 주로 남부 이탈리아, 에게, 서부 아나톨리아에서 온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인들이 남쪽에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성경의 판본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붓다, 철의 인간. 이것은 전 세계 학자들에게 충격을 준 놀라운 발견입니다. 높이 약 24cm, 무게 10kg의 이 조각상은 운석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물은 보호와 불을 상징하는 불교신 바이스라바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조각상의 기원은 연구자들에 의해 면밀히 연구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제작 재료는 칭가 운석에서 취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운석은 약 1만 5천년 전에 몽골과 시베리아의 경계에 떨어졌습니다. 이 조각상은 서기 11세기에 티베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의 장인들이 재료의 우주적 기원을 전혀 몰랐음에도 그것을 그토록 능숙하게 가공하여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자금을 댄 에른스트 셰퍼 원정대가 티베트에서 이 조각상을 발견하여 독일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그 기원과 재료는 오랫동안 논쟁과 수수께끼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는데 최근에 과학연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밝혀낼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철의 인간은 웅장한 예술작품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솜씨의 독특한 결합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리우스의 황금 서판. 다음 발견을 위해 우리는 한때 세계 최대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1933년 고고학자들은 다리우스 대왕의 주요 의뢰올인 아파다나 궁전의 기초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서리 돌들 아래에서 그들은 지난 2500년 동안 물 한 방울도 안으로 스며들지 못할 만큼 단단히 밀봉된 두 개의 석함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이 들어 올려졌을 때 연구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각 상자 안에는 두 개의 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순수한 금으로, 다른 하나는 은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 유명한 다리우스의 서판으로 후손들에게 남긴 일종의 제국의 여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본문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놀라운 제작 품질입니다. 이 판들은 한 변이 33cm인 완벽한 정사각형 모양의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쐐기문자 텍스트가 고대 페르시아어, 엘라머, 바빌로니아어의 새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각 기호의 깊이와 선명함이 놀랍습니다.
기호들은 단순히 망치와 끌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고정밀 도구로 조각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 글자의 가장자리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마치 기계 조각 같은 완벽한 느낌을 줍니다. 다리우스는 스키타이의 땅 자사그디아나부터 쿠시의 해안에 이르는 제국의 경계에 관한 자신의 메시지가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부식되지 않는 금속을 선택했습니다. 서판들은 국가의 마법적이고 법적인 토대로서 궁전의 기초에 놓였습니다. 금과 은이 그 본래의 광채를 간직했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페르시아 장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금속 정연의 최고 수준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괴가 아니라 기술적 우월성의 과시입니다. 다리우스는 제국이 무너지고 건물이 먼지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뜻을 가장 믿을 만한 보관소, 즉 기초의 깊은 곳과 영원한 금에 맡겼습니다. 이 유물들은 지금까지도 고대 서예와 얄드금술의 표준으로 여겨지며 페르시아의 위대함이 말 그대로 그 귀중한 기초에 매그램에 담겨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얼굴 없는 형상,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담질라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길이가 겨우 5cm인 작은 사암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헤어스타일, 허리띠, 옷 등 세부가 놀랍도록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얼굴이 없고 성별도 없고 표정도 없이 오직 절제된 자세와 형상의 느낌만 있습니다. 이 발견물은 약 9,000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카카스에서 발견된 최초의 중석기 시대 인간 조각상이지만 그 가치는 최초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도자기를 알지 못했던 지역에서 누군가는 이미 인간을 조각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조각상이 과도기 시대에 속한다고 여기는데 그때는 유목민들이 정착민이 되고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것들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의식, 기억, 상징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곳에서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바젤미라의 비밀. 이 발견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1975년 스위스 도시 바젤의 교회 바르필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미라화된 유해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녀가 매독으로 죽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녀의 몸에서 많은 수은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는 수은으로 매독을 치료했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로 죽었다는 것을. 여성의 이름은 안나 카타리나 비쇼프였고 목사의 아내였으며 1787년에 사망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심지어 그녀의 후손들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99% 확률로 영국 정치인 보리스 존슨입니다. 과학자들은 뇌 조직에 가장 많이 있었던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했고 이것은 뇌 속 수은의 가장 높은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려 수은으로 매독을 치료했고 이것이 여성의 몸을 상당히 약화시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과체중이었고 담낭에 결석이 있었으며 다른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18세기에 부유한 성직자의 미망인이 매독에 걸렸다고 성적으로 전염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너무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에 대해 부고를 썼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누구였고 무엇을 했으며 무엇으로 죽었는지 적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비쇼프의 진단은 그녀가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치료하던 수은이 부패를 늦추고 그녀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야릇한 유물. 북부 몽골의 한가이 산맥에서 고고학자들은 진정한 센세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남금 모양의 돌 장식품.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길이 4.3cm의 이 작은 조각된 흑연 조각은 성적 특징을 반영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형상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연대는 42,400년에서 41,900년 사이로 추정되며 그래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남금 모양의 펜던트는 구석기 역사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수렵 채집인들이 이미 성적 특징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했음을 말해줍니다. 상징으로 펜던트에서는 움푹 팬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의 견해로는 남성 생식기를 연상시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펜던트의 뒷면은 매끄러운 반면 앞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펜던트를 목에 걸었던 것으로 보이며 펜던트 표면이 약간 달아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연구하기 두려운 무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로 돌아가 봅시다. 전국 시안시 근처의 거대한 봉분 아래에는 진시황의 무덤이 있습니다. 통일한 최초의 황제, 중국을. 그는 단일 문자, 화폐, 법을 도입했습니다. 1974년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공군이 첫 번째 병마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땅에서 군대 전체가 나왔는데 수천 명의 진흙병사, 전차, 말, 그리고 무기였습니다. 병사마다 각자의 얼굴과 세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복합단지의 외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황제의 주된 무덤은 아직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장소는 알려져 있습니다. 봉부는 수십 년간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그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 궁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문을 여는 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고대 역사가 사마천은 무덤 내부에 수은으로 된 강이 흐른다고 썼습니다. 천장은 별이 빛나는 하늘처럼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불청객을 위한 자동 발사 석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전설처럼 들렸지만 하지만 봉분이 토양 분석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수은강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이것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부에 정말로 대량의 수은이 있다면 개봉은 사람과 환경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2000년 넘게 닫혀있던 방을 훼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함정 역시 완전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인근의 진나라 시대 무덤들에서는 놀랍도록 잘 보존된 고대 석공장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주된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된 두려움은 내부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병마용 갱을 열었을 때 형상들 위에 선명한 물감이 공기와 접촉한 직후 거의 곧바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무덤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물, 나무, 벽화, 청동, 문서, 그리고 황제의 장례 이후 아무도 본 적 없는 물건들이. 그래서 중국은 기술이 발견된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무덤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고고학은 비밀을 밝히려는 욕망일 뿐만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발굴 무덤 중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레이더, 센서, 실험실, 그리고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진시황은 생전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2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마치 여전히 사람들을 자신의 지하 세계로 들여보내지 않는 듯합니다. 신비로운 관. 이 고고학적 발견은 일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의 우리 여행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요시노가리 요새의 유적에서 거대한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의 길이는 놀랍게도 3.2m에 달합니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무덤보다 1.5m나 더 큰 것입니다. 관 안에는 또 다른 훨씬 작은 관이 있는데 길이가 약 2.3m입니다. 관은 4개의 석판으로 조립되어 있으며 각각이 매우 웅장해 보입니다. 관은 요시노가리 요새에서 발견되었는데 규슈섬의 일본 사가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이 요새는 일본에서 가장 큰 정착지였으며 일본에서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새의 유적에서는 이미 다른 무덤들도 발견되었지만 이 관은 과학에 알려진 모든 것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무덤이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지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마타의 국가시대에 관의 표면에는 있습니다. 아마도 날이 있는 금속 도구로 만들어진 흔적들이. 그중 일부는 일본의 카타나 상징을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이 표식들은 고인을 악한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관에 매우 중요한 누군가가 묻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언덕 꼭대기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거대한 크기 또한 이를 말해줍니다. 곧 관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내부에서 무엇을 발견할지는 앞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댓글에 자신의 추측을 적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관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위 속 성소. 이란 산맥의 깊은 곳에는 수세기 동안 문해안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구조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미트라 신의 신전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의식이 거행되던 신비로운 지하 성소인데 그 세부 사항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자들을 난감하게 만듭니다. 미트라교는 전사들과 엘리트의 종교였고 그 주된 요구는 절대적인 비밀 유지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신전들은 미트라에옴이라 불렸는데 항상 완전히 지하에 지어지거나 바위 안에 새겨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가장 인상적인 예는 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마라게. 이것은 메으르 신전인데 거대한 언덕 안에 파낸 거대한 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공간 인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듬어진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거대한 단일암석에 조각된 돔은 그 정밀함으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고대 건축
건축가들은 지지기둥이나 외부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치 전체는 공학적 계산과 암석 자체의 견고함에 의해 지탱됩니다. 돔의 중앙에는 단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을 통해 가느다란 햇빛 줄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절마다 이 빗줄기는 특정 구역에 떨어지며 바닥에 사제들을 위한 일종의 천문달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전 내부의 분위기는 억압적이면서도 동시에 장엄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문이 없었고 태양 외의 유일한 광호는 기름 횃불이었습니다. 신전의 벽은 종종 별자리와 신화적 장면을 묘사한 부조로 장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장인들이 그토록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을 해낼 수 있었는지 오늘날까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청동 거울 시스템을 사용해 햇빛을 사슬처럼 이어 성소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음향입니다. 아치의 특별한 형태 때문에 홀의 한쪽 끝에서 나는 가장 작은 속삭임조차 다른 쪽 끝에서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만들어냈습니다 신의 임재 효과를, 그리고 입문의식 동안 심리적 영향을 강화했습니다. 여기 온 전사들은 헌신을 위해 죽음의 위협 아래 어길 수 없는 충성의 맹세를 했습니다. 이 깊은 헌신과 규율의 전통은 이란 산맥의 돌들의 수세기 앞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전들 중 많은 곳이 버려졌거나 모스크로 바뀌었지만 그 지하 구조는 변함없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고대 이란 주민들에게 지하 세계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최고의 진정한 힘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지표면에서는 제국들과 종교들이 교체되는 동안 바위의 어둠 속에서는 고대의 지식이 계속 살아있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돌 자체를 다스릴 줄 알았던 이들의 솜씨 앞에서 우리를 경외심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대지와 그 너머에 대한 바빌론의 비전. 바빌로니아 세계지도, 즉 이마고 문디는 기원전 8세기경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지도 중 하나입니다. 점토로 만들어진 판은 나타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의 대지에 대한 관념을. 지도의 중앙에는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바빌론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중요한 지리적 대상들입니다. 남쪽의 수사, 북동쪽의 우라르투, 북서쪽의 하반. 이 영역의 바깥에는 삼각형 모양의 지역들이 위치해 있는데 연구자들의 견해로는 미지의 땅이나 산악 지역을 상징합니다. 지도는 쓴 강이라 불리는 소금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견해로는 행성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신에 의한 육지와 바다의 창조를 언급하는 신화적 명문이 주의를 끕니다. 마르두크에 의한. 이는 지도를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론적 유물로 만듭니다. UFO와의 연관성은 다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지도 바깥의 삼각형 영역들. 일부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고대 바빌론 주민들은 미지의 땅을 묘사하려 했으며 그들은 그 땅을 신적인 존재나 외계 존재와 연관지었습니다. 에메랄드 잔. 이 17세기 에메랄드 잔은 진정한 보물로 252캐럿에 달하는 하나의 에메랄드 덩어리에서 깎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은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데 그토록 큰 보석을 가공하는 데에는 놀라운 장인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잔의 표면은 아랍어로 된 정교한 명문으로 장식되어 있어 그것이 이슬람 세계에서 유래했음을 말해주며 아마도 페르시아나 인도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곳은 석재 조각 예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곳입니다. 당시 에메랄드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마법적 특성으로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에메랄드는 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혜를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한 보석으로 만든 잔은 통치자나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어 소유자의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육각형 형태와 빛을 붙잡아 에메랄드가 안에서 빛나게 만드는 부드러운 면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권력과 영적 순수함을 상징했으며 오늘날 이 잔은 과거 시대의 위대함을 간직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유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야의 고대 유물 고고학자들은 최근 멕시코에서 신비로운 체무일 동굴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신비로운 장소로 수세기 동안 고대 마야 문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던 곳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으며 마야인들은 그곳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동굴을 그들의 신성한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발견된 곳 중에는 동굴의 벽감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던 2개의 오래된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으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은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물건인 산발이, 위의 그릇은 뒤집힌 채 돌 아래에 놓여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의식의 일부, 즉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메두사의 머리. 티볼리에 있는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별장에서 고고학자들은 청동으로 된 메두사 고르곤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 번의 눈길로 사람을 돌로 만들었다는 그 신화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메두사의 형상은 보호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 방패, 지배 벽, 어깨 보호구, 심지어 바닥에까지 새겨졌습니다. 티볼리의 머리는 대략 서기 1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뱀의 가닥과
눈과 거의 인간에 가까운 차분한 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화된 형상입니다. 로마인들은 종종 신화적 존재의 특징을 부드럽게 만들어 장식적 요소로 바꿨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별장은 수영장, 홀, 정원, 그리고 그리스 조각상의 복제품이 있는 거대한 복합단지였습니다. 황제는 여행에서 본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건축, 조각, 장식 요소들을 말입니다. 메두사의 머리는 아마도 홀 중 하나나 파사드를 장식하며 그리스 신화와 로마의 취향이 결합된 별장의 전체적인 구성에 어우러졌을 것입니다. 손상되지 않은 뇌를 가진 유골 상상해보세요. 45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봉분이 항공사진에서 마치 심장처럼 보입니다. 서부 아나톨리아의 심장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터키 고고학 역사상 처음으로 학자들은 잘 보존된 피부와 뇌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미 3700년 된 뇌의 잔해입니다. 그토록 오래된 발견물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15세에서 18세 정도의 젊은 청년과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그들의 집은 청동기 시대에 불타버렸고 그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화재 덕분에 그들의 유해가 그토록 잘 보존되었다는 것을 상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놀라운 봉부는 먼 옛날 그 지역의 진정한 수도였지만 대략 기원전 1700년경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뇌와 피부의 잔해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거쳐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화재의 극도로 높은 온도 덕분이며 이것은 정말로 독특하고 희귀한 발견입니다. 베냉 청동의 비밀, 특이한 발견이 나이지리아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아프리카 장인들이 베냉 청동을 독일산 광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냉 청동은 1897년 나이지리아에서 발견된 3000개의 황동 조각상으로 이루어진 큰 컬렉션입니다. 영국 병사들이 그것들을 탈취하여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그 조각상들이 노예무역 당시 화폐로 사용되던 고리를 녹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각상은 독일 라인 지방에서 발견된 광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금속 장인들은 16에서 17세기에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금, 상아, 노예와 교환하던 금속 고리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리들과 베냉 청동을 비교하여 그것들이 동일한 광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학자들이 노예무역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더 많이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베냉 청동의 가장 큰 컬렉션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 예술작품들을 고향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봅시다. 유럽의 박물관들이 고대 유물을 아프리카로 돌려줄까요? 이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술탄의 보물, 지옥의 우물, 혹은 바루우트 구멍은 예멘에 있는 신비로운 함몰지로 전설과 신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우물 바닥에 진리와 죽은 자들이 지키는 술탄의 보물이 있으며 그곳에서 묘지 냄새가 난다고 여겼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이러한 전설 중 일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굴학자들은 마침내 이 함몰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그 바닥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함몰지는 원뿔 형태로 표면에서의 지름은 약 30m이며 바닥으로 갈수록 120m까지 넓어집니다. 이 거대한 구멍의 깊이는 112m입니다. 상층부는 다공성으로 물이 통과하지만 아래로 갈수록 층이 더 조밀하고 불투수성이 되어 4개의 포포와 석순이 형성됩니다. 술탄의 보물은 동굴진주로 밝혀졌는데 이는 모래알이나 나무조각 주위에 형성되는 탄산칼슘의 희귀한 형성물입니다. 바루우트에서 그것들은 에메랄드빛 황금색을 띠어 아마도 고대의 관찰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함몰지 바닥에는 뱀과 절지동물이 서식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묘사하는 무덤 냄새는 썩어가는 동물, 주로 더위를 피해 은신처를 찾아 우물로 날아든 새들의 사체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간 새들은 깊은 곳에서 다시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이 우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2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에 꺼진 지하화산의 분화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지하 수층이 침식되어 형성된 자연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루우트 우물은 아마도 2번째 방식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는 그 독특한 구조와 내용물을 설명해줍니다. 로마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가? 스페인의 레온 지방에서 고고학자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초기 문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라페냐 델 카스트로라는 고대 정착지에서 방추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물건으로 직조에 사용되었으며 켈트 이베리아 알파벳으로 새겨진 명문이 있습니다. 이 유물의 나이는 대략 기원전 1세기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종류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가장 이른 발견물 중 하나입니다. 로마인들이 오기 전에는 이 지역에서 문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문은 진정한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텍스트가 소유의 표시였거나 상징적 의미를 지녔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방추차는 현지산 활석으로 만들어져 현지에서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장고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씨앗이 담긴 바구니, 도구, 심지어 말린 고기의 잔해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히 발달한 생활과 살림을 말해줍니다. 이 발견은 현지 문화가 이전에 여겨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으며 이미 그때 문자를 익히기 시작했다는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성간 물체 상상해보세요. 태평양 깊은 곳에 오직 용감한 탐험가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캐리비안의 해적 새 시리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버드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들려주는 진정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아비 로앱입니다. 2017년부터 그는 바다에 떨어진 오무아무아 소행성이 외계 문명에 추락한 탐사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상해보세요. 아비 로앱은 이 가설을 검증 없이 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연구를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파푸아 뉴기니 해안 근처 바다 밑에서 그들은 미세한 크기의 철구슬 50개를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보통 지구 대기에서 타버리는 운석에서 남는 것입니다. 로앱은 그것들을 불덩어리의 녹은 방울이라고 불렀으며 그것들이 놀라운 강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태양계와는 다른 자연 환경에서 혹은 외계의 기술 문명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슬들을 연구한 결과 이것들이 지금까지 나사가 기록한 그 어떤 우주물질보다도 더 단단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구성 성분은 우리가 아는 그 무엇과도 다른 초강력 철을 가리킨다. 이 발견은 미래의 과학 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훨씬 더 정밀하게 찾는데 말이다. 웨브와 그의 팀은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기를 희망하다. 내년의 목표는 대형 유물 IME를 해저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확신한다. 어쨌든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리라고. 불멸자를 위한 검. 당신 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시대의 전환점에 만들어진 검이다. 당시 중국은 수십 개의 서로 싸우는 왕국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잔혹한 현실 한가운데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전투를 위한 것도 승리를 위한 것도 아닌 마치 의식을 위한 것처럼. 칼날은 청동이지만 청록빛을 띠어 마치 금속이 하늘의 색을 머금은 듯하다. 손잡이는 수정으로 깎여 얼음처럼 투명하다. 거기에는 금 장식과 청록색 상감이 박혀있다. 기하학, 문양, 마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고안되어 분명해진다. 이 검은 병사의 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시대는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까지이다.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 그리고 위대한 개혁의 시대. 그러나 이 검은 그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은 의식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제사에 통과 의례에 혹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쓰였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유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고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친 칼날과 전투의 흔적을 기대하지만 보석 장신구처럼 다듬어진 수정과 금과 금속을 얻는다. 잔잔의 소금미라. 만약 터널과 밧줄이 우리에게 공학사상의 위대함을 보여준다면 다음 발견은 이란 땅속 삶에 무섭고도 믿기 힘들 만큼 세밀한 측면을 드러낸다. 잔잔주 체으라바드 소금광산에서는 시간이 말 그대로 수천 년 전에 멈춰버렸다.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얼핏 보기엔 범죄 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특한 자연현상인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잔잔의 소금미라, 즉 소금인간이다. 모든 것은 1993년에 시작되었는데 광산 노동자들이 인간 시신의 조각들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뼈가 아니었다. 강력한 방부 특성을 지닌 소금이 유해를 완전히 미라화하여 연조직,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내장기관까지 완벽한 상태로 보존했다. 첫 번째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길고 흰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진 남자의 머리였고 그의 귀에는 지금까지도 금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가죽장화와 철제칼이 놓여 있었다. 연구 결과 이 사람은 1700년 이상 전 사산왕조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까지 이런 미라가 이미 6구 발견되었으며 각각은 비극이 얼어붙은 순간이다. 체으라바드의 소금광산은 수세기 동안 가장 고된 노동의 장소였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갱도 붕괴로 즉사했다. 소금이 그들의 몸을 덮어 모든 수분을 빼내고 밀폐된 고치를 만들어 박테리아와 부패로부터 보호했다. 가장 어린 미라는 약 16세의 청소년이다. 예외적인 보존 상태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의 식단을 복원하고 장 속 기생충 흔적을
찾아내고 심지어 혈액형까지 판별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 발견들은 생물학적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과거를 직접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중요하다. 미라들에는 천연 안료로 염색된 면과 양모로 된 옷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 색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다. 천의 복잡한 무늬와 가죽 신발의 품질은 고대 이란이 최고 수준의 직물 및 가죽 제조 능력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금 귀걸이와 값비싼 천이 한 희생자에게서 발견된 것은 광산에서 노예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아마도 감독관이나 광산 소유주도 일했음을 가리킨다. 이 시신들은 이란의 산속에 감춰진 불을 위해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생생히 일깨워준다. 체요라바드의 소금 광산은 지금도 수십 개의 미탐사 통로를 품고 있다. 이렇게 시간 속에 얼어붙은 역사의 증인이 얼마나 더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 장소는 이 지역의 지하 세계를 거대한 시간 캡슐로 바꿔놓는다.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붕괴한 암석의 무게 아래 한순간에 지워진다. 기독교 벽화로 장식된 수단의 수도원. 폴란드 고고학자들이 중세 수도원에서 기독교 벽화가 있는 신비로운 방들의 복합체를 발견했다. 아프리카의 옛 동골라. 이 도시는 마쿠리아의 수도였는데 이는 유명한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6세기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16에서 19세기의 집들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그리스어와 고대 누비아어로 된 아름다운 벽화와 명문이 있는 교회를 발견했다. 한 집 아래에서 벽에 놀라운 벽화가 있는 방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벽에는 성모, 그리스도, 대천사 미카엘, 그리고 누비아 통치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의 특징은 통치자가 그리스도의 손에 절하며 입맞추고 대천사 미카엘이 자신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런 장면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누비아 회화에 유래가 없다. 또 다른 특이한 벽화는 십자가와 책을 든 어두운 옷차림의 성모를 그린 것이다. 맞은편 벽에 그리스도 역시 책을 들고 축복을 내린다. 고대 아프리카 문명과 문화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견들은 이 대륙의 과거를 이해하는 일종의 열쇠가 된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방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삶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어쩌면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더 많은 비밀스러운 수수께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옛 동골라의 이 놀라운 복합체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련된 이러한 발견들을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의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이 모든 연구의 목적이다. 푸른 연꽃의 수수께끼. 이 아름다운 꽃에 대해서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꽃은 오직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강과 호수에서만 자란다. 청면 혹은 이집트 연꽃 또는 성스러운 연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꽃은 아름다운 푸른 꽃잎을 가지고 있으며 치유 효능을 지닌다. 이 꽃은 고대 이집트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이 수련이 저승길로 배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리고 신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다. 또한 이 꽃은 이집트 사자의 서에도 언급되며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꽃이 고대에 그토록 인기를 누린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꽃은 지각의 한계를 넓힌다. 요컨대 강력한 환각제이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라면 누구나 청년의 마법 같은 능력을 알고 있었다. 이런 천연 환각제 중 가장 유명한 것 하나가 아야와스카인데 이는 지금도 아마존 원주민과 브라질 샤먼들이 사용하다. 그들이 종교의식을 치를 때 말이다. 푸른 연꽃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특별한 관리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의학, 마법, 종교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더 교육받고 예전만큼 미개하지 않게 되었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어떤 마법의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며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이 꽃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사자의 서에서 발견했고 이후 그들은 에베르스 파피루스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청년을 이용한 거의 1000가지에 달하는 온갖 처방과 치료법을 찾아냈다. 이것은 강력한 최음제로 흔히 엘리트들이 신전의 비밀 모임에서 사용했다. 성스러운 포도주에 넣어서. 그 향기가 너무나 훌륭해서 무덤 벽에서 그것을 들이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푸른 연꽃은 에로틱한 내용의 파피루스에서도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위석. 준비되는가? 새로운 충격적인 발견을 맞을. 이번에 우리는 1억 5천만 년 전 과거로 떠나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위석을 살펴본다. 당신의 주먹만한 크기의 이 돌덩이는 영국 해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전에 알려진 그 어떤 위석보다도 5,900만 년 더 오래된 것이다. 이제 이 돌의 주인이 누구였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주변 골격 구조 없이는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레딩 대학의 구생물학자
물리학자 나이절 라키는 이 돌이 어룡이나 수장룡 같은 어떤 큰 해양 파충류의 소학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육지에 살았던 공룡들은 이 돌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언급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놀랍고도 극히 희귀하다. 위석은 다름 아닌 천연 광물 형성물로 인간에서 어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의 몸속에서 생길 수 있다. 이런 돌은 이집트 미라의 위속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데 물론 훨씬 작은 크기였다. 이 고대 위석은 그런 형성물이 육상 생물뿐 아니라 고대 해양 생물에게도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가장 오래된 상어 이빨 칼.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서 고고학자들은 2개의 뱀상어 이빨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약 7,000년 된 칼로 변형된 것이었다. 이 발견은 상어 이빨을 무기로 사용한 고대의 증거가 되었다. 그 이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표본은 2,000년 더 젊은 것이었다. 이 이빨 칼날들은 신비로운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투알리안 문화, 즉 이 섬에 살았던 고대 수렵 채집인들과 신석기 농민들이 오기 훨씬 전의 말이다. 길이 약 2m의 이 이빨들에는 특수한 구멍이 있어 손잡이에 부착되었음을 가리킨다. 과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칼날들이 의식이나 전투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 상어 이빨이 무기로는 특이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대 문화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다. 이 칼들은 날카로웠지만 그 나름 빨리 무뎌질 수 있었다. 고대 전 세계 사람들은 문화적 목적으로 상어 이빨을 사용하여 그것을 무기로 심지어 문신 도구로도 만들었다. 이것은 이들 해양 포식자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을 말해준다. 그 시대의 것이 아닌 댐. 스페인 도시 엘체 인근 비날로포 강에는 오랫동안 이슬람 시대의 건축물로 여겨졌던 석조댐이 서 있다. 그것은 이례적으로 보였다. 하구의 강력한 구조물, 육중한 벽, 수로의 흔적. 모든 것이 익숙한 연대기에 들어맞았고 그리고 새로운 연구가 기반한 광학자급 발광 방법에 기반한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알고 보니 이 구조물은 1000년이나 추정 연대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 말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졌다. 길이 130m가 넘고 높이 약 4m의 이 댐은 단순히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로마 식민지 일리치의 전체 수리 시스템의 요소로 밝혀졌다. 그것은 단지 유량 조절기로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주변 토지의 관계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별개의 건축물이 아니라 복잡한 공학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잘 고안되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숭배도, 비문도, 신화도 없고 오직 계산과 기하, 그리고 명확한 이해만 있다. 지형에 대한. 댐은 아름다움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며 부조로 장식되거나 전설에 새겨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서 있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도시에 봉사하기 위해 지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작동한다. 2000년이 넘게 흘러 문명이 바뀌고 언어가 사라졌지만 댐은 제자리에 남아있다. 과거의 미니어처 조각상들. 이 조각상들, 황금 수장과 돌사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누르데페 고고학 유적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그 연대는 인상적이다. 그것들은 기원전 2400년부터 1600년 사이로 추정된다. 고누르데페는 중앙아시아에서 번성했던 신비로운 마르기아나 문명의 심장으로 여겨지며 수많은 유물을 남겼다. 조각상들의 크기는 놀랍다. 말 그대로 손가락 끝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는 고대 세공사들의 놀라운 솜씨를 말해준다. 황금 수장은 부와 풍요를 상징했고 돌사자는 힘과 권력을 상징했다. 아마도 그것들은 고인을 저승에서 동행하고 부정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부장품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러한 발견들은 마르기아나의 높은 공예 수준과 발달한 문화를 입증하다. 당시의 장인들은 금뿐만 아니라 중보석도 다룰 줄 알아 독특한 제품을 만들었다. 오늘날 이 조각상들은 귀중한 사라진 문명의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유물이다. 악어돌. 그리고 지금은 라오스의 놀라운 산으로 떠나보자. 그곳에는 고대 와프 사원의 폐허가 숨겨져 있다. 이 사원에서 고고학자들은 매우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다. 악어를 닮은 조각이 새겨진 거대한 바위.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사람 크기만한 홈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은 이 돌이 인신공양의 재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의식은 이 땅을 다스렸던 고대 제국 첸나 시대에도 행해졌을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플루메리아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첸라의 왕은 산의 정령에게 기도하고 가장 아름다운 두 처녀에게 쌀로 만들 술을 바쳤다. 그런 다음 처녀들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러한 제사는 6세기 수나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보존해왔으며 이는 그 진실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의식에서 악어 바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독특한 조각은 그것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폐허에서 이와 같은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다. 만약 악어 바위가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위해 필요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의 발견. 우습게도 전기를 생산하는 최초의 인간이 만든 원자로는 1951년에야 만들어졌다. 그런데 가봉의 오클로 바위 덩어리는 이미 20억 년 전에 핵에너지를 만들어냈다.
드러냈다. 발견의 역사는 1972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프랑스 과학자들이 가봉의 광상에서 우라늄 광석 표본을 채취해 그 우라늄 성분을 검사하려 했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과 마주쳤다. 우라늄 표본에는 평소보다 우라늄 235가 적게 들어있었다. 이는 광산 어딘가에서 약 200kg의 우라늄 235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알고 보니 사라진 우라늄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다른 원자들로 분열되었다. 결국 자연이 우연히 원자로를 만들어낸 셈이다.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오랜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조건에서.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첫째, 광석에는 반응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우라늄 235가 있었다. 둘째, 우라늄 235는 자연적으로 붕괴하며 중성자를 방출하는데 그것이 분열 과정을 촉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로 자리에는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반응을 조절하는 충분한 지하수가 있었다. 그 반응을. 테오페트라 동굴의 타임캡슐 생각해보라. 13만 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이 동굴을 자신들의 집으로 선택했다. 바로 그러한 결론을 고고학자들이 그리스의 심장부에 있는 테오페트라 동굴을 연구하며 내렸다. 메테오라 기슭에서. 이 놀라운 땅덩어리는 1억 3,7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이 동굴에서 아늑한 삶의 터전을 찾았고 그 내부는 유난히 넓었다. 약 500제곱미터.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은 거대한 입구 덕분에 동굴이 매우 밝다는 것이다. 동굴 연구는 1987년에 시작되어 무려 20년 동안 니나 키파리시 아포스톨리키 박사의 세심한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 처음에 동굴은 지역 목자들의 양을 위한 은신처 역할을 했지만 이후 그리스 전역 고고학의 핵심 유적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테오페트라는 그리스에서 역사적 삶의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유일한 동굴이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의 선이. 과거로 향한 그러한 과학적 창은 진정한 희귀함이다. 절여진 미라 연구자들은 수수께끼의 여인이라 불리는 미라 안에 2000년 넘게 작은 태아가 보존되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들의 발견은 CT 스캔 데이터에 근거하며 아키올로지컬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되었다. 수수께끼의 여인은 단순한 미라가 아니다. 그녀는 죽을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테베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로 추정되며 태아는 26주에서 30주였다. 그리고 이것은 알려진 유일한 임신한 미라로서 방부 처리 과정을 거친 사례다. 놀랍게도 지난 여름까지 그녀의 자궁 속 태아에 대해 아무도 몰랐다. X선을 이용한 이전 연구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뼈가 광물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수수께끼의 여인은 출산 중에 죽은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시신은 나트론으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시신을 건조시키고 소독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소금이다. 그리고 태아는 시신을 미라로 만든 이들에 의해 건드려지지 않은 채 남았고 덕분에 자궁이 완벽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연구자들은 피가 태아 안에서 더 산성으로 변했음을 발견했는데 암모니아와 개미산의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뼈의 광물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자궁이 밀폐된 채 남았기 때문에 태아는 말하자면 절여진 채로 2000년 넘게 보존되었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왜 방부 처리사들은 다른 모든 장기는 제거하면서 태아는 시신 안에 남겨두었을까? 유리뇌의 독특한 발견이자 유일무이한 것을 고고학자들이 이탈리아에서의 발굴 중에 발견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다. 로마 도시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그리고 스타비아이는 화산의 용암과 재로 완전히 뒤덮였다.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으려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운이 따랐다. 그들은 진짜 인간의 유리뇌를 발견했다. 분출 시 방출된 열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 때 방출된 것보다 500배 더 컸다. 헤르쿨라네움에서 나온 25세 남성의 유해는 베수비오 분출로 사망한 1960년대에 발견되었다. 그의 시신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된 건축물인 아우구스투스 학원의 작은 방에서 발견되었다. 청년의 시신은 침대 위에 있었고 그 자세로 보아 죽는 순간 그는 잠들어 있었다. 고대 유물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모든 것을 조금씩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고고학자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청년의 두개골을 열기로 했고 그 안에서 뇌가 변해버린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는 그러한 유리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두개골 속 물질은 실제로 인간의 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 조각들에서 특유의 지방산이 발견되었다. 그것들이 외부에서 두개골로 들어올 수는 없었으며 근처에 그 흔적도 없었다. 탄화된 나무 잔해로 과학자들은 이곳의 온도가 520도까지 이르렀음을 밝혀냈다. 남성의 몸속 지방은 말 그대로 불타올랐고 연조직은 증발했다. 그 후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이것이 뇌 잔해의 유리화를 초래했다.
남성의 폐는 스펀지 같은 덩어리로 변했는데 이 역시 다른 유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비슷한 폐 상황을 과학자들은 이미 더 현대적인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에게서 본 적이 있다.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드레스덴과 함부르크의 화재, 유리, 뇌에서 유리독으로 넘어가 보자. 금속인간, 머나먼, 1719년 스웨덴의 평범한 광산마을 팔룬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광부들이, 교대 근무에 나온 광부들이 이상한 발견물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것은 인간의 시신이었다. 젊은 남성은 마치 방금 막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 전반적으로 시신은 삶의 흔한 일부이며 그것으로 누구를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신은 살과 금속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몸 매 밀리미터마다 무언가로 처리되어 가장 얇은 금속층이 입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숙련된 장인조차 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 난 낱개의 털 하나하나까지 금속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산관리부는 이 특이한 발견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신은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관람객들은 이 특이한 전시물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남자가 살아있을 때에도 금속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거의 양철나무꾼이나 터미네이터 같았죠. 어느 날 손자들이 나이 든 부인을 박물관에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전시물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발견물에서 자신의 약혼자 마츠 이스라의 손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으로부터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약혼녀와의 데이트에 서둘러 가던 중이었으나 끝내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마츠를 찾았습니다. 점차 부모는 진정하고 체념했으며 친구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처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가는 길에 그는 범죄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그를 죽여 시신을 광산에 던진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신을 묻어야 했지만 지역 당국은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웃 나라들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전시물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층은 공기의 작용으로 얇아지고 증발하기 시작했으며 유기물은 그저 부패했습니다. 1749년에 시신을 묻었으나 10년 후 다시 파내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30년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영원히 매장하고 박물관에는 밀랍복 제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발적 살인의 희생자가 이런 유일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유기물과 금속의 결합을 이루는 다른 발견물들도 있었습니다. 과학에서 이 현상은 가상, 즉 슈도모르피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광물이 외형을 유지한 채 다른 광물을 대체하는 효과입니다. 실험실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어렵고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며 무의미합니다. 마치의 사례가 역사에 남은 것은 바로 그 과정의 규모, 즉 작은 동물이나 곤충의 잔해 또는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의 몸 전체를 뒤덮은 규모 덕분입니다. 의뢰용 조각상 1325년 이후에 세워진 대신전은 1521년까지 테나치틀란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그때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템플로 마요르와 이나 프로젝트의 노력 덕분에 이 신전의 역사가 우리 앞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이칠로포치틀리와 틀랄록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그 잔해는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근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굴로 이 쿠에출로칼리, 즉 보물 창고가 드러났고 그곳에서 조각상과 다양한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물들은 아즈텍의 고대 문화와 의례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고고학자 로페스 루안이 언급하듯이 이 조각상들은 종교의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또한 몬테수마 2세의 통치 시대를 증언하는 돌상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186점이 넘는 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발견물들은 풍부하고 독특한 아즈텍 문화의 증거입니다. 수수께끼의 점토구슬,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쿰 사막에서 고고학자들이 고대 도시 고누르데페의 발굴을 다시 시작했고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상년의 공백 이후 학자들은 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유적 연구로 돌아왔습니다. 고누르데페는 수수께끼의 나라 마르기아나의 고대 중심지로 약 40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발견물 중 하나는 도자기 조각들이 꽂힌 점토구슬이었습니다. 구슬들은 일정한 순서로 배치되어 있었고 보아하니 의뢰에 사용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이곳에서 이런 것이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약이 발린 광물로 만든 기이한 원뿔 모양의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 역시 의례적 의미를 지녔거나 점술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유사한 물건들이 오만만에서 인도, 심지어 서부 터키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상호작용권의 존재에 관한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들이 활발하게 지식, 전통, 기술을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생벨렉 서판의 새로운 비밀 2014년 프랑스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4000년 된 고대 서판 생벨렉을 학자들은 그 발견 이후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서판이 거기에 새겨진 그림과
계절과 기후를 근거로 보물의 단서를 감추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독특한 유물은 1900년 프랑스 서부 피니스테르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판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았고 학자들이 다시 연구에 착수하기까지 한 세기 넘게 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2 곱하기 1.5m 크기의 이 서판은 브르타뉴 지역의 지도입니다. 거기에는 강, 산, 그 밖에 자연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서판의 홈들은 고대 정착지나 고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림들을 현대의 그림, 브르타뉴 지도와 비교했을 때 놀랍게도 80%의 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대 지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 곱하기 21km의 지역을 아우르며 학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연구하려면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판이 위치한 곳 근처의 발굴은 이미 고대 무덤 건축에 사용된 새로운 파편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의 아프리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서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도시 말라다와 연관되던 장소 중 하나인 텔마라타 언덕을 조사했습니다. 기독교 무덤 옆에서 나온 6세기 발견물들 가운데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흙목으로 손수 깎은 5개의 조각상, 재료는 남인도와 스리랑카에서만 자라는 실론 흑단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수수께끼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얼굴입니다. 조각상들은 표정이 뚜렷한 남녀의 상반신을 묘사하며 넓은 광대뼈, 납작한 코, 높은 이마선을 지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형상들이 아프리카적 특징을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머리에는 육중한 머리 장식이 있고 거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마도 조각상을 펜던트나 부적처럼 착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자체는 기독교식이었고 옆에는 유리그릇, 청동과 돌로 만든 장신구, 설화석고,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조각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분명히 다른 문화,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역 상품이 아니라 의미를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조상의 형상이거나 새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도 간직된 고향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비잔틴 팔레스타인은 길들의 교차로였습니다.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에서 대상과 배와 상인들이 오갔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수백 마일을 지나 수십 명의 손을 거쳐 이곳 묘비들 사이에 모래 속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이것은 드문 발견입니다. 그것은 문화들이 얼마나 깊고 복잡하게 뒤섞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하라 중심부의 도시, 중앙 사하라, 니제르의 영토는 사람이 거의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어떤 관광객이든 엄청난 수의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모래 언덕, 지치게 하는 더위, 바싹 말리는 바람이 사실상 생명이 없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대사막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놀라움이 기다립니다. 모래 협곡에 둘러싸인 외딴 고원에 거대한 요새 도시, 자도의 폐허가 있습니다. 800년에서 1000년에 이르는 나이의 이 폐허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도시는 사막의 이 지역이 훨씬 더 습하고 비옥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으며 누가 이 도시를 세웠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요새 도시 자도는 크사르, 즉 전형적인 북아프리카 요새화된 정착지입니다. 그런 정착지는 보통 식량이 있는 중앙 창고를 둘러싸고 세워진 주거 건축물들로 이루어지며 방어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자도와 같은 크사르들은 사막의 바람이 금속처럼 단단하게 만든 진흙 반죽을 입힌 야자나무 줄기로 지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유사한 크사르들과 자도를 구별짓는 것은 그 믿을 수 없는 규모입니다. 거대한 요새가 사막 위로 우뚝 솟아 나머지 모든 풍경을 하찮게 만듭니다. 사하라 중심부의 사막에 거주하는 카누리족이 이곳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도시는 그들에게 아무 자료도 남지 않은 더 오래된 문화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카누리족이 자도를 떠나도록 강요한 전환점은 아마도 식수의 고갈이었을 것입니다. 푸른 풍경이 사막으로 변해감에 따라 물은 염분을 띠게 되었고 주변 환경은 생존하기에 너무 혹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도 고원에서 약 6만 년 동안 살면서 암각화와 그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다른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기원전 7000년에 작은 가축을 길렀고 큰 가축은 대략 기원전 3500년경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르 산맥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대략 5500년에서 4500년 전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성한 식물과 풍부한 동물이 있는 오늘날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묘사합니다. 오늘날 한때 위대했던 이 도시에 도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의 이 지역은 불안정하며 이 영토에 거주하는 부족들은 제한된 자원을 두고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누리족은 현재 이웃 사막의 치르파 마을에 살지만 매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대추야자 수확을 위해서죠. 이상하게도 대추야자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카누리족은 기원 후 700년부터 1300년까지 중앙 사하라를 지배했던 고대 문명 카넴의 잔재입니다. 이 제국의 기원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으며 자도가 이 시기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카넴이 자도를 지었다면 발굴은 이 문화에 대해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것을 물려받았다면 언젠가는 사람의 눈에서 감춰진 채 사막이 지켜온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여 그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 관한 더 많은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비밀, 마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고대 중국의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